네, 제3파트에서는 다른 문자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이런 훈민정음 창제를 성공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 창제를 하실 때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반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문자하고의 비교인데요. 음소의 개념을 도입하셨다는 겁니다. 음소라는 건 단어의 의미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언어음의 최소 단위. 설명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라는 말이 있고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물은 뜻이 다르죠. 근데 그 다르게 하는 건 말할 때 아와 물할 때 우, 아와 우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와 의가 음소가 되는 겁니다. 음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음소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어학에서 이런 음소의 개념은 20세기에 와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비로소 도입된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종 때 이미 세종대왕은 음소의 개념을 알고 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또 음절이 있죠. 그죠? 음절은 발음상 또는 청각상으로 독립되어 나타나는 의문론적 단위. 설명은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어머니. 그럼 배음절. 어머니. 이게 각각의 음절이죠. 세 음절이죠. 형. 그러면 이제 한 음절입니다. 그래서 개음절로 끝나는 말이 있고 폐음절로 끝나는 말이 있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개음절이라고 그러고 자음으로 끝나는 걸 폐음절이라고 그러는데 개음절의 대표적인 말은 일본어고 폐음절은 이제 한국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절의 핵은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음. 음소였죠. 그죠? 그래서 단음과 음절 문자의 창출인데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이런 거는 한 자모가 한 글자를 배열한다. 이런 겁니다. 한 자모가 한 글자를 배열한다. 근데 정음은 자모는 아직 글자가 아니죠. 그죠? 글자는 아니고 글자를 구성하기 위한 한 유닛, 단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모는 원자에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원자고 글자는 분자가 됩니다. 자모는 밤 그러면 이게 글자죠. 그죠? 근데 이걸 풀면은 비읍과 아와 미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읍과 아와 미음은 자모고 이 자모가 합쳐져서 분자인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레벨이 있고 분자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의 평면과 음절의 평면이 계층화가 되어 있는 바로 그거죠. 그죠? 밤 그러면 음절의 평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읍과 아와 미음은 음소의 평면이죠. 그죠? 음소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계도 있고 내부 구조로 갖는 겁니다. 음소의 평면과 음절의 평면이 두 개의 층을 문자 차원에서 하나의 층으로 겹쳐서 통합하고 있다. 이런 글자의 구조는 한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글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음소의 평면과 음절의 평면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통합이 돼가지고 글자를 만들고 있다. 엄청나게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흔히 뜻글자, 음절 문자, 소리 문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뜻글자의 대표는 한자고, 그다음에 음절 문자의 대표는 일본 말이고, 소리 문자는 영어와 그다음에 훈민정음이 항상 소리 문자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리 문자는 한글뿐이라는 거예요. 영어도 크게 불리는 소리 문자에 해당하지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모음 때문에 그래요. 모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인데 자음이 21, 모음이 5개잖아요. 그죠? 이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 이게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민정음은 17대 11이었고 지금은 14대 10이죠. 자음 14, 모음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세종대왕께서 처음부터 백성들의 말을 분석을 하고 그걸 문자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진화되어 온 과정으로 보다가 만들어진 글자니까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21대 5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자기들이 쓰는 말을 문자가 그대로 담아내질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A를 10가지로 발음하고, E를 13가지로 발음하고, U를 9가지로 발음하고. 그러니까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함으로써 자기 문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교가 필요해요. 어떨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발음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 이름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니까 발음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그대로 문자화한 건 한글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의미의 소리 문자가 한글밖에 없다는, 소리 문자가 훈민정음밖에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일본 문자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말씀드렸던 훈민정음은 분리 음절 문자, 모음 자음이 분리가 아주 자유롭게 되고 입체적이고 모아쓰기 풀어쓰기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가 되어 있고, 일본 문자는 통음절 문자 특별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일본 학자들도 한글에 비하면은, 한글의 그 과학성, 논리성에 비하면은 일본 문자는 글자도 아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영어는 이제 문자, 평면 문자죠. 그죠?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래가지고 현재 그 많은 외국의 학자들이 전체 전 세계의 말을 발음 기호를 한글로 하면은, 발음 기호를 한글로 하면 모든 문자가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이제 이런 엄청난 작업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언어학자로서 아마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봐도, 현재의 개념으로 봐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 아주 이론적인 이런 게 뛰어났던 분 같아요. 음성학, 음문학, 문자학 다 했습니다. 성리학적, 철학적인 바탕도 확실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문헌도 철저히 각종 그 의문서들을 다 읽어보신 거예요. 아, 읽어보고 택할 거 택하고 만드실 거 만들고 참조를 하고 엄청난 책을 보시고 이론적인 무장이, 이론적인 철학적인 무장이 확실했던 분입니다.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많이 배웁니다. 중국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역원에 대한 관심이, 사역원이 이게 번역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번역가들의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제도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리고 실제로 주로 했던 게 세종 이전에는 중국어만 번역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종이 사역원을 관장을 하실 때는, 다스릴 때는 외국어들, 일본어, 만주어, 여진어, 다른 외국어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화하고 해서 다 그 외교적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거죠. 본토에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고, 하여튼 본토에 가서 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향상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악 발달과 문화 철학적인 사고인데요. 음악에 대해서도 제가 전번 시간에 세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악도 거의 뭐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이에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죠. 말이라는 게 소리잖아요. 그죠? 음악도 소리고 말도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다음 지식이 많은 거하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듯이 백성들의 말 소리를 예민하게 들으셨던 겁니다. 분석을 하고 맞들어 악기 제작도 하고 음악 직접 작곡도 하셨잖아요. 문무제략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묘제략이죠. 종묘제략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계가 궁상각치후 5개로 돼 있죠. 훈민정음 아설순치후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한테는 소리와 글자가 하나예요. 소리와 글자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훈민정음이잖아요. 그죠? 훈민,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올바른 음이에요. 실제로 글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글자를 만드셔 놓고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고만. 이 세종한테는 소리와 글자는 구별이 안 돼. 하나셨던 거죠. 그죠? 언어 수집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여러 가지 음악들, 유행가 같은 거죠. 그죠? 민속 노래들. 여기서도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 가사들을 다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말들이 사용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 하나가 예조에서 옛날 음악도 그렇지만 지금 그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들, 이런 것도 다 채집을 하고 기록을 하고 가사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옳은 얘기다. 그대로 수용하라. 이래가지고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 하고 있던 그 노래들, 이런 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이 글자 만드는데 참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투철한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실용과 그 다음에 그 실천,
이론과 실천입니다. 실용, 그 역사학, 경학은 이론으로 삼고 역사는 실천으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사대주의를 굉장히 따랐던 분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 겁니다. 그죠? 역사식과 통합학문이에요. 우리의 하늘, 천문학을 발달시켰죠. 우리의 음악, 우리의 글, 당연하죠. 그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하지만 백성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사대주의를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와 독립, 이걸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실 걸 다 하시면서 독립성을 추구를 하셨고, 특히 이제 글을 만든다는 건 이게 엄청난 일이었죠. 그죠? 엄청난 일이었죠. 이게 당연히 따라하는 거죠. 글자와 인쇄술 보고하는 주자. 이거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뭐, 걸핏하면 술도 내리시고, 고기도 내리고, 옛날에는 주자소가 궁 밖에 있었는데, 궁 안으로 갖고 왔어요. 활자 개량하고, 흔적 출판하고, 뭐 아주 프랙티컬하게 다 생각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실천을 하셨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책을 만들어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우미하고 반대자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그 말이 많았죠. 항상 아마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렸을지 몰라요. 집현전 학자들하고 함께 글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좀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용모들이라고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했는데 세종이 있고 그 아들들입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아들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세종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숙제를 다 해오는 이런 과정들이었어요. 저런 기록이 나오는데 선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방언, 사투리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셨던 거예요. 사투리가 문자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변음 토착이라고 그랬는데 요걸 과제를 그 문종하고 수양, 안평한테 냈는데 다들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의공주인데 수양하고 문종 사이에 있는 딸인가 봐요. 수양이 누나인데 정의공주한테 내렸더니 얼마 있다가 해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공주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뛰어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노비 수백 명을 그 상으로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하고 세종하고 큰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협조를 했던 이런 거고 신하들은 도왔는데 도운 신하들은 만들고 나서입니다. 만들고 나서 그 후에 작업에 대해서는 오픈이 됐죠. 그죠? 오픈이 돼가지고 뭐 주로 이제 발음과 중국어의 그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그죠? 중국 발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훈민정음으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 기록에 보면 신숙주하고 성삼문이가 요동을 13번을 간 거로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황찬이라는 그 언어 학자가 요동으로 귀향을 와 있었던가 봐요. 그걸 세종이 알고 그 발음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번이나 보냈는데 결국 세종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건 만들고 나서예요. 만드신 건 완전히 세종 독자적인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자들 뭐 엄청나게 많았죠. 최만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위지 뭐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록에 그런 회의에서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아주 패닉한 상태였죠. 그래서 일단은 2개월 동안 후에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뭘 상소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2개월 동안 훈민정음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뭐 저 사람들 뛰어난 학자들이었으니까 2달이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왜 하고는 이제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도대체 이런 걸 하면서 중국 허가도 받지도 않고 신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법이 어딨냐? 나중에 중국이 알면 어떡하려고 이러시냐? 여러분 답변하지 않습니다. 정인지가 단지 그냥 천지자연의 소리의 법칙에 맞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맞는 것뿐이다.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소가 그 주변 국가들 몽고, 서아, 여진, 일본 뭐 국가들이 많은데 그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갖고 있는 건 오랑캐들밖에 없는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오랑캐 위치로 낮추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유를
향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아마 좋은 약재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침에도 듣고 뭐 소화기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좋은 약재였던가 본데 그런 한자를 버리고 말똥구리 똥덩이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말똥구리에 똥덩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감이죠. 뭐 너희들 많이 떠들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두가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문서도 작성을 하고 국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왜 상스럽고 야비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자. 그죠? 어떻게 왕한테 올리는 상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거의 세종을 능멸한 수준인데 세종은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문이 훈민정음이죠. 새로 만들어낸 기이한 재주인데 학문의 방해. 한자로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학문을 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학문에 방해만 주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다. 딱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용음 합자 소리를 사용해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건 이런 예는 없었으니까. 예가 없었죠. 옛것은 없었죠. 옛날에 이런 예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두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럼 설총은 그걸 만들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임금인 내가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너희들 뭐에 그리 불만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사성과 칠음 이게 자모가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 학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누가 바로 잡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조금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하들이 설총의 이두는 그 음이 한자의 음과는 다르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조사하고 한자는 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자를 쓰고 뭐 이러면은 이건 문자라고도 할 수 없는 글자의 형태를 자모는 글자 형태가 없죠. 세종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모가 합쳐져야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 신하들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용음합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말리 학자들이 단순히 어떤 사회주의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이 글자에 대한 개념 자체,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완전히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세포에 비유한다면 사람 이러면 분자가 되죠. 그 다음에 시읒, 아, 리을 나누면 이 원자가 되죠.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자의 인을 이건 이렇게 돼야 글자죠. 그죠? 이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런 글자니까 한자의 체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글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중국을 위한다. 중국의 글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언어학적인 사상 투쟁.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 단순한 그 신하하고의 관계가 이건 아주 사상 투쟁. 이론적인 학문적인 디스커션인 겁니다. 학문적인 디스커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가 벌을 받는데 다 판결문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이두로 돼 있고 뭐 글자가 이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왜 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벌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죠. 이랬더니 또 신하들이 중국에는 말하고 우리 같아도 죄인들이 신문하거나 이런 거에는 억울함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범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건 백성들이 글자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관리들이 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관리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글자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세종이 직접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막 그래 그게 너희 생각이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옛것을 무시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요. 내가 늙음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내가 옛날 책을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독서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왜 계속 옛것을 무시하고 새것만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가 않다. 내가 뭐 짐승 사냥을 하다가 매 사냥을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말이 너무 지나치다.
나를 잘 보필해야 될 신하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느냐. 그 신하들이 한 그 상소의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대들을 부른 건 죄 주려 한 게 아니라 그런 상소문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인데 너희들이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죄를 벗기가 어렵다. 다 의금부에 가두어라 해가지고 최말리부터 다 이제 의금부에 가둡니다. 가두고 앞으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런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이러니까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마른 물에 물이 스며들듯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가시게 할 것이니. 참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정말 절실한 세종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백성들을 눈뜨게 해서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 다 풀어줬어요. 형식적으로 가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상소문을 다 알고 거기에 그냥 온갖 표현이 다 있었지만 넉넉한 자신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론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면이나 그렇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벌을 한번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 풀어주고 4개월 후에 또 복직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최만리하고 정창손 둘은 수리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쫓아내고 나머지는 다 복직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반대하는 것도 그것도 나라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세종의 그 넉넉한 마음, 신하들에 대한 태도, 백성들에 대한 그 자세, 그 사랑하는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아주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